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OBS 법전 시간.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화제가 된 사건과 판례까지 동기 여러분을 위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 안소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딥페이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신조어죠. 딥페이크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의 합성어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합니다. AI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또 영상도 실제처럼 만든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AI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과 같은 굉장히 성적인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이제 유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얼굴에 다른 사람의 성적인 어떤 그런 영상이나 성적인 사진이 합성이 돼서 실제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죠. 이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 혹은 영상물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합성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상당히 정교하게 합성이 되어서 마치 내가 그 음란물을 찍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자들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뭐 실제로 증명사진을 찍은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프로필 영상을 찍은 것처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렸었는데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성착취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게 심각한 게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고요. 재미 삼아서 내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은 허위 영상물 범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에 10대 비율이 60% 이상이고 심지어 작년의 경우에는 75.8%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입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발견이 됐다면 실제로는 더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피해자 역시 또 10대들이 많습니다. 지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육청에 접수된 사건 뭐 한 186건 정도가 현재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중학생이 100명, 고등학생이 78명, 초등학생이 8명, 교사도 10명이라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이제 더 이상 교육 현장도 이 범죄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공유하는 방도 있고요. 그런 곳들이 실제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제 저희에게 알려진 곳들도 있고 아마 잡히지 않은 곳들도 그럼요. 다수 있을 예. 텐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 같은 곳에서 뭐 겹 지인방 뭐 혹은 학교별 방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피해자의 사진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이름으로 방을 만들어서 운영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성인이어도 참 견디기 어렵고 그럼요.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인에 의해서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해서 이제 그 학생들, 미성년자 학생들 역시 이런 피해를 지금 광범위하게 입고 있는 게 밝혀져서 네, 굉장히 지금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재미로 그냥 흥미로 만들었다라는 게 더욱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딥페이크 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한다라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현재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주범의 경우 1,600개의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들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던 사건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범 박 씨 등 5명이 2021년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동문 여성 61명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고 이 중에 이제 주범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 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이제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해는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정작 수사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한 3년 가량 거의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겨우겨우 이제 이번에 처벌까지 이르게 되었고 네. 이 사건이 아무래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학교 안에서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그렇죠. 이 사건이 좀 아무래도 화제가 되면서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현재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시도경찰청 사이버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경우 조금 이런 피의자 검거가 쉽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관심 그리고 내부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좀 가장 활발하게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TF팀을 꾸려서 대응 중인데 단지 수사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서 포렌식 지원 그리고 프로파일러,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이 이제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범죄에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함께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 한번 모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최초로 이 영상물 혹은 이 불법 사진을 만들어낸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걸까요? 지난 N번방 사건 이후로 이제 국내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우리 그 새롭게 바뀐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본사 주소 역시 네.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곳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다들 익명으로 애초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피의자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직접 이제 잠입해서 수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겹치는 지인들을 찾아가다 보니 이 모든 피해자들의 공통 지인이 또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텔레그램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유포하는 방이다. 여기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가 검거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텔레그램의 경우 이제 9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린 그렇죠. 네, 세계 4위의 온라인 메신저 겸 소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익명성 보장에 있었습니다. 네. 기록이 남지 않고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니즈를 이제 잘 충족시킨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플랫폼이 범죄의 장으로 악용되고 그렇죠. 있다는 지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조차 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네. 전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텔레그램 방이 범죄의 온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CEO가 이 부분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제 지금 체포가 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수사 요청을 했지만 이제까지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음. 이제 이번에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경찰청에서도 이제 수사에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제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 SNS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3초 뒤에 펑 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거를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흔적이 남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기록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암호화가 돼서 전혀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약 사건 같은 온라인 그렇죠. 베이스로 일어나는 범죄에서도 늘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뭐 플랫폼의 자유도 인정하되 범죄에 있어서는 좀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어린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처벌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이제 신종 범죄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발맞춰 나가는 것이다 보니 현재는 사전적으로 이 딥페이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딱 맞는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이 지난 N번방 사건을 그렇죠. 계기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어요. 네.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반포 등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제 만들어서 유포 혹은 판매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이 반포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개인 소지에 혹은 개인 시청을 목적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지만 현재 공백이 있는 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 영상물의 경우에는 반포의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금 현재 제도의 공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개정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범죄라는 것이 행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포 목적을 부인하고 혹은 수사기관이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의 부분의 부정으로 인하여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AI가 요즘에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서 실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합성이라고 하면 합성인 거를 알아냈어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합성이네. 다른 사람 몸에다가 얼굴을 붙인 거네를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못 찾아냅니다. 전문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면 정말 피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실제 영상과 AI 영상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 영상에 비해서 허위 영상물의 경우 과거에는 이제 쭈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교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사람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7년 이상의 뭐 이런 형을 이제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이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허위다 혹은 가짜다라는 조금은 보수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형사 범죄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 보수적으로 처벌하자라는 좀 입장이 있는 반면 이걸 시민들의 이제 권리를 위해서도요. 네. 이제 그런 입장이 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허위 영상물의 경우 실제 촬영한 불법 영상물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를 약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이런 범죄, 이런 제도의 공백을 악용한 범죄들이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개정 논의는 허위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촬영한 영상물과 같은 수위의 형량을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 논의인 거죠.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개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가 또 이제 법안을 또 발의해서 또 개정이 돼서 이제 정말 이렇게 실행이 될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먼저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법이 포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서는 좀 형량을 강화해서 좀 예전보다 조금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처벌의 수위 자체를 높이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조정을 통해서 아마 강력한 처벌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양형 조정도 조금 어렵다라는 예상이 저는 되는 게 가해자 대부분이 10대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10대면 촉법 소년에 지금 상향이 되지 않는 한 이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양형 조정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촉법 소년이라는 또 용어가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네. 촉법 소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제 학생들 아이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중학생들 중에서는 일부 가해자들은 이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도 그쵸. 합니다. 다만 이제 똑같이 10대라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벌할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좀 논의가 분분합니다. 이것을 처벌 혹은 강력한 분리 조치를 통해서 다스릴 것인지 혹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인 만큼 좀 학교와 가정 내에서의 교화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다만 이제 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자기들이 촉법 소년인 것도 알고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악용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촉법 소년의 테두리 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촉법 소년의 연령 자체는 낮추되 정말 인식이 부족해서 교화가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인식을 굉장히 하고 좀 자신의 나이를 이용한 아이들은 좀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라는 논의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식은 부족한데 이런 합성 툴은 잘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또 또래 소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놀이로 인식되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처벌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 인식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핸드폰이 너무 많은 걸 열어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휴대전화에서 찾아봤거든요. AI 툴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무료로. 예, 그리고 또 간혹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아예 오픈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진짜 아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5, 6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 능욕이라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시초가 성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5, 6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볍게 여겨졌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딥페이크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도 연예인이니까 하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갔던 게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원래 없던 행위가 새롭게 생겼다라기보다 이제 원래 있던 행위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좀 피해 정도와 피해 범위가 확산되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네. 입장이 있습니다. 이 지인 능욕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었다던가 직접적인 촬영이 이제 수반된 행위들에 비해서는 법조계에서는 기존 범죄들에 비해서는 조금 경미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자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서는 정말로 어떤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또 상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좀 깊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의 사례를 좀 살펴보았을 때도 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경우 중에서도 40% 이상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감옥을 간 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고 징역형 이렇게 실제 실형을 살게 된 경우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딥페이크 공화국이다, 딥페이크 범죄의 진원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1위 국가라는 오명을 한국이 쓰고 그쵸. 있고요. 예. 그 등장 인물 중에 53%가 한국인이다. 라는 참. 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그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그쵸. 많은데 예. 또 이런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서조차도 또 1위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처벌 혹은 이것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의도 한국이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좀 당면 과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인터넷 하면요.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잘 발달돼 있고 이렇게 넓게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어떤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빨라요. 오죽하면 빠름 이런 막 광고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발달하고 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는 사례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유혜영 님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촉법소년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살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사춘기도 빨라서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오는데 법이 너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오죽 답답하시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살 때의 촉법소년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7살이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논의가 참 많이 되고 있죠. 촉법소년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회가 참 많이 변화해서 이 나이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가지는 정보량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엔 이게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혹은 모른다고 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모른 척하는 그게 것인지 문제죠. 이게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형사처벌 이제 강화의 일변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좀 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또 어떤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어른들에게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동일하다는 게 저는 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 오픈 플랫폼,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오픈 플랫폼 자체가 어른과 아이들에게 동일하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되기도 그렇죠. 한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범죄가 되지 않는 이 촉법 소년들을 이용해서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뭐 마약에 중독시킨다던가 하는 좀 충격적인 사건들도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가해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좀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연루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 촉법소년 논의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굶주린 사람, 너무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또 성적인 호기심이 가장 활발한 때가 된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범죄에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너무 시켜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 놓은 후에 아이들에게 노출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른의 잘못이죠.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법령 개정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위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촬영한 불법 영상물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강화 규정, 그리고 반포 목적을 꼭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 소지 혹은 구매한 것만으로도 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생기는 것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수요를 줄여야 또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좀 개정이 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를 통해 생성된 가상 컨텐츠에 이제 AI 생성 컨텐츠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법률안도 현재 지금 정통망법 일부 개정이 논의 중인데요.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좀 조속히 이것이 좀 처리가 되어서 좀 AI를 통해서 생성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계속해서 법률만이 전부는 아니고 이런 교육이라던가 정신적인 부분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학교 안에서의 윤리 교육이라던가 이런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 교육도 굉장히 꼭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범죄는 여전히 포착되기 어려울 겁니다. 텔레그램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건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장 수사도 일부 좀 허용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또 법조계의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 10여 초 남았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거는 삭제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서 빠르게 신고를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기보다는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피의자 특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좀 참고인으로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를 할 때, 고소를 할 때 말한다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안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